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미있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시원하다. 소빈 씨 뭐 하는 거예요? 지원님, 저는 요즘 이 물만 마시고 있어요. 오, 이게 무슨 물인데요? 특별한 물이에요? 이게 생수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수돗물이거든요. 물 한 방울이라도 아껴보고자 요즘은 생수를 사서 마시지 않고 이렇게 수돗물을 마셔보고 있어요. 아, 솔빈 씨 칭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솔빈 씨처럼 일상 속에서 평소에 물을 아끼는 습관 좋아 보여요. 맞습니다. 한 방울의 물도 소중하게. 앞으로는 물 사용에 좀 더 신중해지려고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한 물의 확보,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물이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상상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의 이주헌 교수입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홍수 및 가뭄 관리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는 이문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비가 많이 올 때는 너무 많이 오고 또 안 올 때는 아예 오지 않는 극한 기후 시대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요즘 추세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게 물 고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 협약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IPCC라고 알고 있는데요. IPCC에서는 정기적으로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를 내고 있거든요. 2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온도가 약 4.4도씨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각 국가의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조건에서도 2.8도씨 정도의 기온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좀 비교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의 최근 30년 기온이 20세기 초반에 비해서 한 1.4도씨 정도 증가한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고요. 강수량도 연평균 강수량도 125mm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기후 변화라는 용어보다도 하나를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기후 변동입니다. 기후 변화는 사실은 짧은 기간에 온도가 오르는 걸 갖다가 변화라고 하지 않고요. 오랜 기간 관측돼 있는 평균 값을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기후 변화는 바로 그 평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모든 나라의 수자원 인프라는 바로 그 평균에 맞춰서 댐, 홍수, 가뭄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이 바뀌게 되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수자원 인프라가 능력을 초과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 기후 변동인데요. 크고 작고의 그 범주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평균 안에서 움직이면 관계가 없는데 평균도 움직이면서 두 번째는 기후 변동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가뭄이 왔던 해와 극심한 홍수가 왔던 해가 차이를 많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 국가가 기후 위기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이제 과거의 기후 재난은 저개발 국가 이런 나라에서 기후 재난에 의한 피해가 컸었는데요. 지금은 선진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발생했던 독일과 벨기에의 홍수요. 한 150명이 사망을 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근데 이게 당일 내린 비가 사실 150m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시간당 강우량이 100mm를 기준으로 지금 방제 시설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많지 않은 양이죠. 하루에 150mm는. 네. 근데 바로 그 평균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현상은 예를 들면 리비아의 댐이 무너진 홍수, 리비아에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댐이 무너져서 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든가, 또 우리나라 강남 지역에서 발생했던 2020년 홍수 다 침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당 강수량이 150mm 정도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 종일 내린 강우량이 430mm 정도 됐거든요. 문제는 이 두 가지 기록이 과거를 다 갱신했다는 겁니다.
정말 이런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가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가뭄이 20년 이상 지속되는 곳도 있대요. 심각한 가뭄이 좀 오랜 기간 지속되는 현상들을 저희가 메가 가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21세기 들어서 미국 남서부, 칠레, 그리고 유럽이랑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현재 가뭄이 지난 1200년 동안 보지 못한 최악의 가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이례적으로 강수량이 적었다는 점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년의 가뭄이 발생한 후 완화되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 기간이 끝나가는 기간에 최악으로 건조한 해에 지금 강수량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 가뭄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측면의 그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극한 가뭄과 극한 호우가 지금 같이 공존하는 뒤섞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극한 폭우와 또 가뭄이 뒤섞인 그야말로 극한 기후 시대, 이 물 부족 현상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최근에 나온 세계 자원연구소에서 전망한 걸로 보면은 전 세계 국가의 약 25% 정도 인구가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분의 1이네. 이게 사실은 물 부족을 평가하는 기준이 좀 다양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단순히 1인당 물 가용량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이 부족한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으로 좀 구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뭄이 대표적으로 자연적으로 우리가 막을 수 없죠. 네. 인위적인 원인은 물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이제 물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인프라가 더 건설이 돼야 되는데 인프라가 1, 2년에 건설이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 물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국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뭄이 자주 오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수문학적 미제입니다. 사실 왜 가뭄이 발생하는 곳에서만 가뭄이 발생할까? 이게 사실은 아직도 풀리지 못하고 있고요.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힘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의 수요와 공급, 요거에 대한 물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입니다. 네, 저개발 국가일 수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경제 상황과 연관이 좀 정확히 있겠죠. 맞추셨습니다. 예. 네. 그다음 세 번째는 실제로 강수가 부족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이런 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물 부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가가 준비를 해야 되죠. 1년 중 심각한 물 부족 기간을 표시한 건데요. 아주 선진국인 미국 보이죠? 방금 네. 이문환 박사님이 말씀하신 캘리포니아, 네바다, 유타 이런 데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남미, 칠레가 이제 물 부족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나라고요. 역시 북아프리카, 튀니지, 모로코 이런 데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 중동 이런 데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네. 주목해서 볼 거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는 스페인, 프랑스 여기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나라고 호주도 역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로 좀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면 네. 우리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에 한 번씩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2030년까지 봤을 때 우리나라도 약 2억 5천만 입방미터 정도의 물이 부족한 곳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나라가 물이 부족한 국가다라는 인식을 전혀 못했거든요. 맞아요. 마실 물이나 씻을 물이나 이런 분야에서 부족함을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속하는 건가요, 박사님? 네, 국제인구행동단체에서는 연간 1인당 물 이용 1인당 활용 가능한 수자원 양을 기준으로 그 수자원의 정도를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1000입방미터 미만은 물 기금 국가, 1000에서 1700 사이를 물 스트레스 국가, 1700입방미터 이상을 물 풍요 국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는 물 스트레스 국가에 포함되고요.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대략 1500ml 정도 되는데 세계 평균인 807ml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좁은 용토와 그리고 높은 인구 밀도 거기에다가 여름에만 강수량이 집중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물 스트레스 국가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네. 박사님,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체감상으로는 그거를 솔비 씨가 얘기한 것처럼 느끼기는 어렵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자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물 같은 경우는 생활용수라고 해서 이 용수 공급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거든요. 대도시의 경우에는 큰 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 유역만 해도 대청댐이라는 물이 있고 한강 유역에만 해도 여러 가지 다목적 댐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댐들이 물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도서 지역을 간다든지 농업용수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물 부족에 대한 체감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좀 주목해야 될 점은 활용 가능한 수자원 양에 비해 좀 우리가 1인당 물 사용량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사용량은 277리터로 독일 150리터, 덴마크 188리터, 호주 224리터에 비해 많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런 물 사용량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지금 306리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물 사용량들을 조금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사용량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루에 거의 300리터를 웃도는 양을 쓰다니 정말 상상 이상으로 많이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그런 상황을 좀 인식하고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경제적 부담도 덜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죠? 오늘은 특별한 실험이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대전 상수도 사업본부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지역의 수돗물을 관리하고 공급하는 곳이죠.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마실 수 있는 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거든요. 과연 사람들은 수돗물의 맛을 어떻게 느낄지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함께 테스트할 거고요. 여러분, 물맛 한번 보실래요? 평소에 어떤 물 많이 마셔봤어요? 저 그냥 집에 있는 정수기 물 많이 마셔요. 끓인 물 많이 마셔요. 저는 주로 집에서 쓰는 정수기 물을 마시고 있어요. 오늘 맞출 수 있겠어요? 좀 힘들지 않을까? 물맛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먼저 눈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차이점을 못 느끼겠는데요.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아무 향도 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네네. 이번에 한번 마셔볼게요. 네. A 먼저. A는 정수기 물 맛? B는 맛이 조금 더 가벼운? 좀 살짝 쌉싸름한 맛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C가. 저는 C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일 것 같아요? 네. 몇 퍼센트 확신해요? 99%? 정답은 B. 안 돼. 정답은 B입니다. 이치수가 아닙니다. 생수였어요. 정수기물. 아우. 이럴 수가. 이게 맛이 약간 정수된 물 맛 같아가지고 안 골랐는데 저는 너무 그냥 아무 느낌도 안 들고 그냥 일반 생수처럼 너무 익숙했던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인식이 변한 게 있나요? 수돗물은 맛이 좀 기리고 좀 색깔이 삭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마셔보니까 다른 거랑 맛도 비슷하고 깨끗한 것 같아요. 막 생수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수돗물 어떻게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안 좋은 생각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 먹어보고 진짜 생수랑 정말 차이가 없구나 하고 좀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10명의 학생들과 저 솔빈까지 총 11명의 테스터 중에 단 한 명만이 이치수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물과 이렇게까지 구분이 안 될 줄이야. 그만큼 수돗물이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셨던 수돗물 이추수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곳에서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월평정수사업소 정수팀장 이용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정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정수장은 개정댐에서 물을 가져와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각 가정에 보내는데요. 상수도 관로를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 정수장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아니, 대체 어떻게 수돗물을 만드시길래 이 마시는 물과 구별하기가 힘든 거죠? 제가 이 두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가보실까요? 여기는 착수정으로서 대청댐 물이 처음 도착해서 머무르는 곳입니다. 수돗물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준비하는 곳이네요. 근데 요리로 생각해보자면 재료를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세척 작업을 거치잖아요. 그럼 원수도 세척을 해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대청댐 물이 처음 도착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응집제, pH 조절제, 활성탄, 염소 등을 넣어서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팀장님, 이곳이 응집지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좀 전에 투입했던 약품이 있었죠? 네. 혹시 술비 씨 응집제라고 아세요? 제가 또 화공과 출신이잖아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여러 불순물들이 달라붙고 엉겨서 커다란 덩어리로 만들어지게 하는 약품이 바로 응집제이죠. 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플록이라고 하는데요. 자, 옆에 한번 보실까요? 아, 여기 떠다니는 애들이 플룩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플록을 크고 무겁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응집지입니다. 그렇게 응집지에서 나오는 플록들을 더 크고 무겁게 해서 가라앉히는 곳이 바로 침전지입니다. 그러면 이 플룩들만 제거하면 깨끗한 물이 되겠네요. 우리가 바로 수돗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집에서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그 물인데요, 팀장님? 예, 맞습니다. 여기는 여가지고요. 침전지에서 제거하지 못한 응집 물질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곳인데요. 모래, 자갈층을 통과시켜서 완전히 제거합니다. 아, 그러면 모래층 위에 이 작은 응집 물질들이 남아있겠어요. 정말 마지막 한 톨의 불순물도 남기지 않으시는군요. 지금까지는 일반 정수처리 공정이고요. 이 다음은 고도 정수처리로 남아있는 것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곳입니다. 아, 수돗물이 정말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네요. 그런데 팀장님, 제가 아까 이추스를 마셔봤잖아요. 그때는 염소 냄새가 전혀 안 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병육수를 만들기 전에 염소 제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염소 처리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과정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수돗물을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는 이추스 애용할게요. 네, 솔비 씨 출동 영상 잘 봤습니다. 그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그 구분을 해낸 사람이 친구가 한 명이었거든요. 진짜 우리가 평소에 먹는 생수와 이츠수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이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이츠수를 병입하기 직전에 염소를 제거하는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맡아봤을 때 그 수돗물에서 날 법한 염소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물의 위생을 위해서 염소 처리를 한 상태로 최대한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이츠수는 다른 생수들에 비해서 유통기한이 한 3개월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수돗물 저희가 정말 그냥 마셔도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안심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돗물을 생산하는 전 과정, 취수해서 그리고 물 공급하는 그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수질 검사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자원공사는 법적 수질 기준을 포함해서 자체 관리 대상 물질 231개 항목을 선정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 환경청 103개 항목,
캐나다 107개 항목 그리고 EU의 62개 항목보다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물의 양극화 시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하려면 물의 순환 구조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제 굉장히 과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강수가 땅에 내리면 이제 토양이 포화가 되죠. 포화가 될 때까지 쭉 흡수를 하다가요. 이게 중력에 의해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끔 됩니다. 그걸 침투라고 그러고 침투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침루 현상에 의해서 지하 수위가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땅이 포화가 완전히 되고 나면은 그때부터 지표면 유출을 하게끔 되고요. 그 지표면 유출을 한 거는 이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죠. 그리고 하천은 궁극적으로 바다로 갑니다. 그럼 바다에 가서 다시 또 대기 중의 열에 의해서 증발을 하고요. 올라가서 냉각되면 이게 바로 물순환의 반복인 거죠. 돌고 도네요. 그렇죠. 결국 물순환은 오랜 기간 동안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에너지의 변화죠.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인데요. 이 물순환을 일으키는 이 동위는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오게끔 되고요. 그게 또 지구가 일부 흡수하고 일부는 또 우주로 방출을 하거든요. 근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증발량이 많아지게 되고요. 네. 증발량이 많아지니까 강수량도 커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면 되는데 지역적으로 편중을 보이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이유는 사실은 이 평형 상태를 깨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벌어지는 것들인데요. 우리 인간들이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하천에서 취수를 하고요. 걔를 댐에다 담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저장을 하고 걔를 공간적으로 먼 지역에 이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즉 물의 시간적, 공간적 이동이 인위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죠. 네. 오랜 시간 동안 평형을 유지했던 물순환에 이제 균형이 깨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기후변화가 일어나 결국에는 물 공급을 더 불규칙적이고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는 거였네요. 네. 그럼 박사님, 관련된 연구 자료가 있을까요? 대부분 이런 더 따뜻해진 기후 때문에 물의 순환이 더 가속화돼서 수분이 이동을 증가시켜서 이를 평균적인 습한 계절에 더 습하게 만들고 강우 사상을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대조적으로 육지에서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대기의 증발 요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뭄의 심각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수와 가뭄이 더욱더 빈번하고 더욱더 강하게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을 대규모로 줄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지구 온난화가 물의 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결과도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렇게 물의 순환에 이상이 생기면 그 영향은 아무래도 우리가 고스란히 받게 되잖아요. 교수님, 물 부족이 가져오는 현상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먹을 물이 없으니까 싸우겠죠, 사람들이. 물을 서로 문제. 확보하려고.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나라가 물 관리를 잘하는 국가다 이렇게 모두들 알고 있는데요. 그런 물 부족 상황을 늘 국가가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뭄 감시 시스템을 국가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뭄을 단계별로 구분을 하면 물 부족의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비가 오지 않으면은 그게 바로 기상학적 가뭄입니다. 이 상황에선 사실 특별한 이상 현상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순환 구조에 의하면 이게 땅에 떨어져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토양이 마르고 이제 식생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 이제 농업적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거보다 또 한 6개월, 7개월 더 가뭄이 지속이 되면 하천이 이제 완전히 바닥을 드러내고 그때부터 이제 수문학적 가뭄이라고 발생을 하죠. 이게 가뭄의 상태고요. 여기서 더 오래 지속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첫 번째로 발생을 되는 게 예를 들면 하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수생태 서식지가 없어집니다. 그러네요. 물고기가 폐사되고 수질이 악화되고 이제 먹을 물의 수질에도 문제가 생기게끔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물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끔찍한데요, 생각하니까. 정말요. 그 외에도 이 물이란 게 상업적으로도 많이 쓰여서 타격을 받는 기업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국민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2022년, 2023년 남부지방에서 발생했던 가뭄 기억나세요? 네. 네, 굉장히 극심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두 군데 지역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에 대도시에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주암댐이 있었는데요. 주암댐의 저수율이 거의 15%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주암댐과 같이 또 여수 광양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90만 톤 이상의 물을 쓰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물을 줄 수가 없으면 공장이 전부 운영을 정지해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가상수란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외국에서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돼지고기 1kg을 수입하면은 수출한 나라에서는 그걸 기르기 위해서 물을 사용을 한 거죠. 한 5,000리터 정도의 물을 쓰고 소고기 1kg을 수입을 한다 그러면 약 15,000리터의 물이 같이 포함돼서 오는 가상수를 수입을 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훨씬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데 가상수의 개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되는 물보다 수입되는 물이 거의 3배 이상 되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이렇게 좀 안보적으로 관리가 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하면 반도체 산업이 있잖아요. 요즘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에서도 물이 많이 쓰이는데 물고갈 문제로 꽤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산업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그 반도체 산업에서 물은 핵심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물이 없으면 제품을 생산할 수가 없는 필수 자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 다량의 화학 성분이 생기는데 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 물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공기 중에 산소처럼 좀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는 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리 여러 면에서 변화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사님, 최근에는 물을 블루골드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이게 유래된 말인가요? 무한한 가능성과 높은 가치 등을 지닌 중요한 자원으로서 물을 표현하는 단어로 됐는데요. 이게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제안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블랙골드, 석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에는 블루골드, 물의 시대가 된다는 것에서 유래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은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친환경 산업들이 정말 대두되고 있죠. 그중에서 블루골드, 물 산업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혹시 교수님, 물 산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3가지 범주로 분류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제 물을 국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을 담아둬야 되고 어딘가 저수지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수질 관리를 위한 정수시설이 필요하고요. 또 얘를 보내야 되잖아요. 공급 기술이 또 필요합니다. 가정까지 공급이 되고 나면은 가정에서 활용한 물은 또 하수로 해서 이제 하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하천으로 다시 방류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발생되는 모든 인프라, 예를 들면 뭐 관망, 정수장, 하수처리장, 댐 이런 것들이 바로 물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물 재해와 관련되는 물산업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투자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제방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가뭄 같은 경우에는 쓸 물이 없으니까는 해수 담수화 시설 또는 지하에도 댐을 건설합니다. 또 물을 또 재이용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이런 기술들이 물산업의 또 하나의 분야이고 그리고 세 번째 물산업의 분야는 최근에 그 IT 기술, 뭐 디지털 트윈, AI, 뭐 이런 정보화 기술하고 연계되어 있는 큰 물산업 분야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 스마트 워터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3가지 기술이 잘 아우러져서 국가의 발전 동력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네, 교수님, 물 산업이 차세대 미래 국가 동력으로까지 꼽히기도 한다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규모가 이제 엄청납니다. 2030년을 기준으로 하면 1조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달러요? 뭐 1,000조 원이 넘는 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근데 이걸 국가별로 조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조 달러가 넘는 규모를 3개 나라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가 미국, 예상하시겠지만 네. 2위는 중국, 3위가 일본, 네, 4위가 독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위쯤 하실 것 같으세요? 10위? 네. 한 9위 정도 합니다. 네. 이제 9위 정도 해서 그래도 물시장에 많이 점유를 하고 있구나. 어떤 국가의 어떤 경제력하고 좀 비슷하게 맞아가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나라의 물시장을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은 한 50조가 채 안 되거든요. 40조에서 50조 사이가 되는데 문제는 그 정도 시장 규모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불과 한 4%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내수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에 댐 짓고 네네. 하천 제방 건설하고 이걸로도 충분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시야를 조금 외국으로 돌려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물 산업 분야 중에서도 사용했던 물을 다시 한번 활용하는 물 재이용 기술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 물 재이용이 물 부족 문제를 좀 타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0년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빗물, 오수, 그리고 하수 처리수 및 폐수 처리수를 물 재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수질 등급에 따라서 생활용수, 산업 및 공업용수, 그리고 하천 유지 용수 등으로 활용되는 것들을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뭄 등으로 좀 지역적 물 부족 해소에도 크게 기여가 가능하고요.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하천의 수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UN 보고서는요, 2030년이 되면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 인구 활동 등으로 인해서 물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40% 부족해질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극한 기후 시대에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엔에는 물 관리를 전담하는 몇 개 기관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가 UN 워터, 그리고 유네스코. 이런 곳에서는 전 세계의 물 관리의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 안보라는 키워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 워터가 정의한 기준에 의하면 생태계, 인간의 안전,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수용 가능한 적절한 양의 물과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고 물 관련 재해로부터 인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생태계 건강성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인류의 역량, 국가의 역량을 말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 안보를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섹터는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이거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평하게 깨끗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하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수도 보급률 또는 1인당 수자원량,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 또 수인성 질병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물 안보를 사회적 형평성 섹터를 평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섹터는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동일한 물을 사용해서도 큰 부가가치를 만드는 나라가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 면적, 또 농업용수를 활용해서 만드는 농작물의 가치, 또 그리고 공단 면적, 공업용수를 활용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가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섹터를 평가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수재에 대한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거는 홍수와 가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그 국가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섹터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 국가가 국가에 주어진 물 환경, 하천 환경을 얼마나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고, 어떤 생태적 건강성, 하천 수생태계의 종다양성,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코어 에어리어 5는 정부의 물관리 역량입니다. 그 나라의 물관리 조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물과 관련해서 얼마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물 관련 법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전반적인 분야를 다 평가한 후에 물안보 지수라는 걸 계산을 하게끔 되고요. 이런 5가지의 서로 다른 영역별로도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하나의 물관리, 물안보 지표로 국가의 물안보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그 물안보를 전 세계 한 200여 개 국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안보가 좀 안 좋은 나라들은 약간 붉은색 계열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물안보가 좋은 나라는 초록색 또는 푸른색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적 배치를 보시면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동 등이 물안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걸 아실 수가 있고요. 호주라든가 또는 북미 또는 북유럽, 이런 곳이 물안보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한 그림을 같이 보시면요. 우리나라를 흰색으로 표현하고, 우리나라보다 물안보가 좋은 나라는 푸른색 계열로 표현을 하고,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물안보가 낮은 나라는 이제 붉은색 계열로 평가를 했습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 아래에 있는 국가는
호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적도 위에 있는 국가들은 상당히 물 안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 안보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 상위 20위 안에 드는 수준이지만 5개의 평가 영역을 좀 두고 보면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쁜 영역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홍수와 가뭄 발생 횟수죠.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환경적 지속 가능성 부분입니다. 생태적 건강성, 종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낮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물 안보를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 세계의 물 안보를 평가한 결과를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가 물 안보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섹터별로 낮은 영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투자를 통해서 물 안보의 수준을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를 위해선 R&D,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의 투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물 관리가 곧 국가 재난 관리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는 물 부족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뭐 강수량이 좀 적으면 물이 부족하다, 강수량이 좀 많으면 풍족하다 이렇게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물 부족을 평가했는데요.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의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어떻게 국가가 잘 맞추면서 물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또 수자원을 가능한 한 많이 공급하는 정책 그게 앞으로 과거부터 쭉 이어져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걸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 부족에 대응하는 국가의 정책이 어떤 획일화된 정책에서 조금 이원화된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하나는 평상시에 물이 부족할 때 이 물 부족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국가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하면은 그때는 또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또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이 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지하에 댐을 건설한다든가 지하 저류지를 건설한다든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제 3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R은 첫 번째 R은 reduce. 일단 국민들이 적게 써야 됩니다. 네, 그다음 reuse. 쓴물 다시 써야 되고 recycle. 이제 재활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앞으로 일반화되면 그런 오랜 가뭄에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해수 담수화 기술에 좀 귀가 쫑긋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 많은 해수를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 물 부족 문제 해결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박사님 해수 담수화 기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해수를 담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증발법과 역삼투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증발법은 해수를 가열하여 수증기를 생성시키고 이를 응축해서 담수를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역삼투합법입니다. 삼투 현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높은 압력을 가했을 때 해수 안의 이온들이 삼투막의 작은 구멍을 통해 분리되고 물 분자만을 통과시켜서 담수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해수 담수화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근에는 저에너지 그리고 저비용을 가지고 해수 담수하는 기술 개발들이 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전 세계적인 물 위기를 일찌감치 좀 인식을 해서 대응하고 또 오랫동안 물 관리를 해온 나라가 있겠죠? 뭐 여러 나라를 들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은 네덜란드라는 나라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덜란드는 우리 잘 알지만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나라죠. 그래서 물 관리가 굉장히 취약하고 재해 관리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큰 사건이 있었죠. 1953년에 대홍수가 납니다. 이걸로 인해서 한 1,800명 정도의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죠. 네. 그래서 네덜란드가 델타 프로젝트를 선언을 하고요.
수십 년 동안 한 1만 마일이 넘는 제방을 건설하고 댐을 건설해서 홍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 그걸 실현을 합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물관리 기술에 이제 가장 앞선 선진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한 2006년도부터는 이제 Room for the River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하천 주변에 이런 저류지를 조성하고 그동안에 관례적이지 않았던 새로운 패러다임의 하천 관리 정책을 펴서 다른 나라들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물관리 기술, 물산업 기술을 앞서가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었죠.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나라를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수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숲이에요? 수표? 수표? 네. 제가 생각하는 수표. 네, 돈일 때 그 수표가 아니고요. 네, 물을 수위를 관측하는 게이지라 해서 워터 게이지, 수표라는 겁니다. 지금도 서울에 가면 종로구에 수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그 수표가 청계천에 설치돼서 청계천의 수위를 관측하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수표동이 된 거죠. 강우를 관측하고 수위를 관측하는 것이 과연 물관리에 어떤 역할을 할까 하지만 사실 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모든 물관리는 그 평균을 찾아야 되는데 관측 기록이 짧을수록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몇백 년 관측한 나라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일종의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아주 오래, 맞습니다. 오랜 시간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박사님 그러면 또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싱가포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는 다들 아시겠지만 도시국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수자원이 풍부하려면 용토가 넓어야 되는데 도시국가니까 당연히 용토가 좁겠죠. 그래서 물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세계자원연구소에서 선정하는 물 부족 1위 국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이런 수자원 부족이라는 워터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 나라인 만큼 수자원 확보와 수질 관리에 꽤 열심히 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물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는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도 마실 수 있지만 싱가포르는 수돗물의 상당 비중이 이런 하수를 재처리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시는 걸 꺼려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브랜드화시켜서 뉴워터라는 표현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한 수자원 관리 모델로 해외 다른 나라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으로 물 관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게 우선이 돼야 될까요? 아주 최근에 발생했던 극심한 가뭄 그리고 최근에 발생했던 극심한 홍수 두 가지를 케이스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020년도에 강남 지역이 완전히 침수됐던 거 기억나시죠? 국가가 어떤 대책을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수 관로를 통해서는 그 많은 양의 비를 배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대심도 지하 방수로를 건설하는 걸 결정을 합니다. 서울에 청계천, 광화문, 그다음 또 강남 이렇게 세 군데 지역을 무려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하 40m의 대심도 터널을 만들고요. 그 쏟아지는 물을 거기다 잠시 저류했다가 한강으로 배출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죠. 두 번째로 2022년, 2023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가뭄, 그러니까 아주 심각했던 가뭄이었죠. 그때 국가가 어떤 대책을 세웠냐 하면요. 농촌공사, 수자원공사, 한수원 여기서 다 물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농촌공사는 농업용수를 쓰고 한수원은 발전용수를 쓰는데요. 긴급하니까는 물을 같이 쓰자. 일단 생활용수로 공급하자. 또 기간 간의 워터 그리드를 하게끔 해놓고요. 또 영산강, 섬진강도 물을 서로 주고받게끔 해놓습니다. 이게 바로 워터 그리드라는 건데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아주 극단의 대책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과거의 전통적인 홍수 대책, 가뭄 대책이 의미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고 있고요. 환경부도 최근에 뭐 AI 홍수를 이용해서 홍수 예경부 지역을 확대한다든가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서 국가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대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물을 좀 절약할 수 있을지 실천 방안을 좀 알려주세요. 기본적인 절수는 우리 생활과 되게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양치질을 하기 위해 5분간 수돗물을 틀어 놓으면 45리터의 물이 소비가 되는데 45리터요? 근데 컵을 쓰게 되면 0.5리터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샤워기를 틀고 샤워를 하고 보통은 저희가 샴푸질을 할 때도 틀어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한 90리터 정도의 물이 낭비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기의 경우에 구식 물탱크를 사용하면 30리터의 물이 필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대소변용을 구분하면 4.5리터의 물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10%만 아껴 써도 연간 절약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우리나라에서 5억 8천만 톤 정도 되고요. 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서 가뭄을 조금 더 잘 이겨낼 수 있는 뭐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노력인데 지킬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요. 다행히도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들이 저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생활 속에서 충분히 실천해 볼 수 있는 것들, 지속적인 물의 순환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과학계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과학인스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인스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일상 대화를 분석해 치매를 미리 발견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기연구원이 개발한 치매 검사법은 대화 속에서 치매 단서를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자체 개발한 헤드셋을 쓰고 질문에 답하는 검사자의 음성을 수집한 뒤 문맥의 정확도, 조사 사용, 말하기 전 생각하는 시간 등을 분석하는데요. 분석 결과 검사에 참여한 노인 100명 가운데 경도인지장애 환자 6명과 의심 대상자 7명을 선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AI 검사법으로 검사 시간을 4분의 1 미만으로 줄이고 정확도도 80%까지 높일 수 있는데요. 조기 치매 예방의 혁신을 일으키길 저희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도 응원하겠습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1호기 해체 재염 작업에 로봇을 최초로 활용한다는 소식입니다. 한수원은 2021년부터 원자력 발전소 환경에 특화된 가족형 자율보행 지상 로봇과 방사선량 측정 센서를 탑재한 실내 자율비행 로봇을 개발해왔는데요. 로봇에는 다수의 카메라와 방사선 센서, 3D 라이다가 장착되어 있어 작업자는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는 위험 없이 안전하게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기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어 산업 안전을 더욱 높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은 물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양치컵을 꼭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예. 두 분 오늘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19세기에 만들어진 법제도 그리고 20세기에 지어진 인프라를 이용하면서 21세기의 기후를 맞이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 세 개가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이거를 우리 국가만 할 일은 아니고요. 국가, 또 관련 기술자, 엔지니어, 또 학계,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동참할 때 비로소 이 기후위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일단 제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물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